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희곡 작가인 안톤 체호프에 대한 안내와 그의 작품 사랑에 대하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는 1860년 러시아 아조프 해안의 남부 도시 타간로크에서 태어나 1904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20년간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체호프의 초기 작품들은 순수한 웃음을 노린 경쾌한 소품과 사회를 풍자한 우울한 작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에서 체호프는 하급관리, 상인, 교사, 배우, 화가 등 도시 소시민층에 속하는 인물들을 경쾌한 필치로 희화화했습니다. 천재적인 착상, 날카로운 기지, 무리 없는 해학 등의 비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이 무렵의 작품들은 단번에 그를 러시아 제1위 단편 작가로 만들고 말았는데요. 우수, 정조, 약제사 부인 등이 이 시기의 작품들입니다. 제2기의 그의 작품들은 사회의 온갖 부정, 허위, 부패 등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육호실, 상자 속에 든 사나이 등이 이 시기의 작품들로서 염세주의적인 경향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랑에 대하여는 한 젊은이와 유부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참된 사랑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도덕이니 하는 세속적 통념에서 한 단계 높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사랑에 대하여 작품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안톤 체호프. 이튿날 아침 식탁에는 맛있는 러시아 만두와 새우와 양고기가 나왔다. 조반을 먹고 있을 때 요리사인 니카노르가 점심에 무엇을 잡수시고 싶으냐고 손님들한테 물으러 2층으로 올라왔다. 얼굴이 투실투실하고 눈이 작은 중키의 사내였다. 어찌나 깨끗이 면도질을 했는지 코 밑 같은 데는 면도질을 한 것이 아니라 수염을 한 개 한 개 모조리 뽑아버린 것처럼 매끄럽게 보였다. 알료히는 미인인 필라게아가 이 요리사한테 반해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 사내는 주정뱅이인데다가 성격이 아주 과격했기 때문에 그녀는 정식으로 결혼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저 그렇게 같이 산다는 데는 찬성이었다. 그러나 사내는 독실한 신자여서 그저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이 용서치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만 된다고 우기고 있었다.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심지어는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 그가 술에 취하면 그녀는 2층에 숨어서 흑흑 느껴 울곤 했다. 그런 때에는 알료힌도 다른 하인들도 집을 비우지 않았다. 만일의 경우엔 그녀를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동기가 되어 사랑이라는 것이 화제에 올랐다. 사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하고 알료힌이 말했다. 어째서 저 필라게아가 자기 성격이나 용모에 잘 어울리는 사내한테 반하지 않고 하필이면 저렇게 도깨비 같은 낯짝을 한 니카노르에게 반했을까? 사랑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이란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것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제멋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태까지 사랑에 관해서 말한 것 중에서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을 만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대한 신비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것 이외에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서 말하거나 쓰거나 한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셈이지요.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해석이 정립된다 하더라도 그 해석은 다른 경우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론 하나하나의 경우를 각각 따로 해석해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말하듯 하나하나의 경우를 따로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어디까지나 옳은 말입니다. 브루킨이 동의했다. 우리 러시아의 교양인들은 이런 종류의 미해결 문제를 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하는 걸 이상화해서 장민이 꾀꼬리니 하는 것으로 수식하려고 들지만 우리 러시아인들은 자기 사랑을 숙명적인 문제들로 수식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가장 재미없는 문제들로 말입니다. 그 전에 모스크바에서 대학에 다닐 때 나는 어떤 사랑스러운 여인과 동거 생활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여자는 내가 포옹하고 키스를 해줄 때마다 이 남자는 한 달에 돈을 얼마를 줄까? 쇠고기는 지금 한 근에 얼마나 할까? 하는 따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여자와 다를 게 없지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기만 하면 이 사랑은 과연 떳떳한 것일까 아닐까? 현명한 것일까 아닐까? 끝에 가서는 결국 어떻게 될까? 하는 따위 문제를 쉴 새 없이 제기해서는 골치를 앓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흥이 깨져버리고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알료히는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고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가득 엉킨 것이 있어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남에게 털어놓고 싶어하는 법이다. 도시에서는 독신 생활을 하는 사내들이 남에게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일부러 목욕탕이나 식당 같은 데를 찾아가곤 한다. 그래서 목욕탕 주인이나 식당의 급사들은 이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골에 사는 독신자들은 흔히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속 마음을 털어놓곤 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창밖의 하늘은 잿빛으로 보이고 수목들은 이슬에 젖어 있는 이런 날씨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일이어서 집안에 들어앉아 이야기나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내가 이 소피노에 살면서 영지를 경영하게 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하고 알료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줄곧 여기서 살고 있지요. 나는 나 자신이 받은 교육으로 본다면 창백한 인텔리이고 선천적인 취미로 보아도 역시 학문에 종사해야 할 인간입니다만 내가 여기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영지는 막대한 부채를 걸머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빚을 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는 내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소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빚을 청산할 때까지는 여기 남아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일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는 원래 토질이 좋지 않아서 결손 없는 농업 경영을 하려면 농노 내지는 품팔이꾼을 쓰든가 아니면 일반 농민들처럼 온 집안 식구가 나서서 손수 들일을 하든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의 방법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나는 그 당시 그런 세세한 문제엔 구애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평의 땅도 놀리지 않도록 임금 불악의 농부라는 농부는 아낙네들까지도 죄다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악착스레 일을 했습니다. 나 자신도 물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했습니다만 원래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자연히 이맛살을 찌푸리고 마치 배가 고파 채소밭에서 참외를 훔쳐먹는 시골 고양이처럼 우울한 얼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쑤셔오고 걸으면서 졸기가 일쑤였지요. 처음 얼마 동안은 이러한 노동생활을 나의 문화적인 습관과 쉽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외면적인 규칙만을 지키며 생활하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었지요. 그래서 여기 2층의 훌륭한 방들을 내가 쓰기로 하고 조반과 점심 후에는 리큐르를 탄 커피를 내오게 하고 밤에 자기 전에는 자리에서 유럽 시보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교구의 사제인 이반 신부가 놀러와서 집에 있는 리큐르를 전부 마셔버리는가 하면 유럽 시보는 신부의 딸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엔 특히 풀베기를 할 때에는 어찌나 바쁜지 침실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창고에 놔둔 썰매 위나 숲속 초막 같은 데 쓰러져 자곤 하는 형편이어서 책 같은 걸 손에 들 겨를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점점 아래층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식사도 하인들과 함께 부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호화롭게 살던 옛날 생활에 비해 달라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은 모두 아버지 때부터 이 집에 있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어쩐지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나는 이 지방 명예 치안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따금 읍내에 나가서 판사회의나 지방재판소 회의에 참석해야 했는데 이것은 기분 전환으로 썩 좋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2, 3개월씩이나 여기만 틀어박혀 있으면 나중에는 검은 프로코트가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지방재판소에 나가면 프로코트를 입은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연미복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교양을 지닌 법률가들이라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말이 통합니다. 썰매 위에서 자기도 하고 하인들과 같이 부엌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다가 깨끗한 셔츠를 입고 가벼운 구두를 신고 가슴엔 시계줄 같은 걸 들이우고서 안락의자에 앉아있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죠. 읍내에서는 어디를 가나 모두들 나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기꺼이 사귀게 되었지요. 그렇게 사귄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사귄 사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가장 재미있었던 사람은 지방재판소 차장으로 있는 루가노비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들도 잘 아시겠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만 사건 심리가 이틀이나 계속되어 모두들 지쳐버렸을 때 루가노비치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가셔서 식사라도 함께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나로서는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루가노비치와는 공식 석상에서 몇 번 만나서 그저 안면이 있을 뿐
그의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깐 여관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그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기회에 루가노비치 부인인 안나 알렉세예브나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여자는 아주 젊은 나이여서 아마 22살 가량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약 반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어디가 그렇게 뛰어나게 보였는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지금은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했을 때에는 모든 게 내 마음을 매혹할 만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만큼 아름답고 상냥한 지적 매력을 지닌 젊은 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그녀가 옛날부터 잘 아는 친근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얼굴과 상냥하고 영리한 눈을 언젠가 소년 시절에 어머니의 장롱 위에 있던 앨범 속에서 본 일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방화 사건의 피고는 4명의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의를 해서 방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내가 보기엔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 흥분해서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안나 알렉세예나브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보, 드미트리,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래가 호인인 루가노비치는 누구나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의혹을 표명하는 일은 합법적 절차를 거친 서명으로만 가능한 일이며 식탁에서나 사회적인 자리에선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소박한 인간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방화를 한 일은 없지 않소? 하고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을 받을 리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염려도 없단 말이요. 남편도 아내도 둘이 다 나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극히 대수롭지 않은 일, 예를 들면 둘이 같이 커피를 끓인다든지 한마디도 채 하기 전에 벌써 상대방이 하려는 말을 알아채는 품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아도 두 사람의 가정생활이 원만하다는 것, 그리고 둘이 다 손님을 맞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부부가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얼마 후 밖이 어두워졌으므로 나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른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나는 여름 내내 소피노에만 틀어박혀 읍내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만 그 금발의 우아한 부인의 모습만은 쉴 새 없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를 특히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어쩐지 그녀의 가벼운 그림자 같은 것이 내 마음에 걸려있는 듯 싶었습니다. 늦가을에 읍내에 자선 흥행이 있었습니다. 지방재판소 차장이 앉아있는 특별석에 가보니 부인 안나 알렉세예브나가 앉아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그 아름다움과 그 귀엽고 상냥한 눈에 뜨거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때처럼 그윽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나는 잠시 동안 나란히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와 함께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좀 여위신 것 같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편찮으셨는가 보죠? 네, 실은 등에 비를 흠뻑 맞은 일이 있는데 그 후부터 비가 오는 밤 같은 땐 잠을 잘 못 자서 그렇습니다.
어쩐지 기운이 없어 보여요. 지난 봄에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셨을 땐 좀 더 젊고 힘차게 보였는데 그때는 활기 있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마음이 끌리기까지 했어요. 웬일인지 여름 동안 자주 당신 생각이 나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어쩌면 만나 뵙게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 여자는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늙어 보이는가 보죠? 이튿날 나는 누가노비치네 집에서 점심 대접을 받았습니다. 점심이 끝난 후에 그들 부부는 월동 준비를 시키러 별장으로 갔습니다. 나도 함께 따라갔지요. 그 다음 그들과 다시 읍내로 돌아와서 밤중에 조용한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페치카는 빨갛게 타오르고 젊은 주부는 자기 딸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살피려고 몇 번이나 자리를 떴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읍내에 나갈 적마다 루가노비치네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한테 정을 붙이게 되었고 나도 허물없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집을 방문할 때에는 하인에게 안내도 청하지 않고 한 집안 식구처럼 그냥 안으로 들어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누구세요? 안쪽에서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내 귀에는 참으로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빌 콘스탄티누이치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하녀나 유모가 대답합니다. 안나 알렉세예브나는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나와서 언제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왔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녀의 눈길, 나한테 내미는 우아한 손, 집안에서의 옷차림, 머리 모양, 음성, 발걸음 소리,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무언가 새로운, 내게는 희귀하고도 중대한 것이라는 똑같은 인상을 번번이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저마다 자기 생각에 골몰해서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위해 피아노를 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주인이 없을 때에도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이들을 상대해 주기도 하고 유모와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서재에 있는 소파에 누워 신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나 알렉세예브나가 돌아오면 그녀를 맞으러 현관까지 달려나가서 사오는 물건 꾸러미들을 받아듭니다. 나는 그 물건 꾸러미의 어린 내 모양 애착을 느끼며 의기양양하게 그것을 안으로 날라드리곤 했습니다. 여자는 심심하면 돼지 새끼를 사들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루가노비치 부부도 하는 일 없이 한가해서 나와 가까이 사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읍내에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혹시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건 아닌가 하고 몹시 걱정을 합니다. 그들은 상당한 교육도 받고 외국어도 몇 가지나 알고 있는 내가 학문이나 문학 방면에 종사하지를 않고 시골에 틀어박혀 뼈골이 빠지게 일을 하면서 언제나 돈 한 푼 없이 쩔쩔매는 것을 보기가 몹시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웃거나 먹거나 하는 것은 단 그 괴로움을 숨기려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무엇보다 감동한 것은 내가 빚독촉을 받거나 정기적인 불입금이 모자라거나 해서 기분이 울적해 있을 때의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럴 때에는 둘이 창가로 가서 무언가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는
남편이 나한테로 다가와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빌 콘스탄티누이치, 당신이 만일 지금 돈에 쪼들리고 계신다면 사양 말고 우리 돈을 쓰십시오. 이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간청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흥분한 나머지 두 귀가 빨개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역시 창가에서 아내와 함께 소곤거린 다음 두 귀를 빨갛게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와 아내가 특별히 간청하는 것이니 이 선물을 꼭 받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커프스 버튼이니 담배 케이스니 램프니 하는 것을 나한테 주곤 합니다. 나는 답례로 시골에서 사냥해온 새나 버트나 꽃 같은 것을 선사했지요.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그들은 둘이 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나는 남의 돈을 자주 돌려쓰곤 했습니다. 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돈이든 가리지 않고 얻어 썼습니다만 루카노비치한테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얻어 쓰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이런 얘긴 하나만한 얘기지만요. 나는 불행했습니다. 집에서나 밭에서나 헛간에서나 늘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처럼 젊고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 거의 노인이 다 된 그녀의 남편은 벌써 40이 넘은 사람이었지요. 무미건조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그 여자는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무미건조하고 단순하기만 한 남자, 흥미도 없는 상식적인 소리만을 늘어놓으며 무도회나 야외에 나가서도 높은 사람 곁에만 붙어선 채 마치 시장에 팔리러 나온 소 모양 공손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 그러면서도 자기에겐 행복을 향유할 권리, 그녀에게 아이를 낳게 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남자. 도대체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어째서 그녀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런 남자와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무서운 착오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읍내로 가서 그녀와 만날 때마다 그녀 역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내가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말을 직접 나한테 하곤 했지요. 우리는 장시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저 묵묵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서로의 애정을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종초를 건드릴까 겁내는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감추려고만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밀이 우리들 자신 앞에 드러나게 될까봐 무척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극진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줄곧 만약에 이 사랑을 쟁취할 만한 힘이 우리들에게 부족하다면 그때에는 대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나의 이 고요하고도 슬픈 사랑이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 나한테 그처럼 깊은 애정과 신뢰를 품어온 이 집안 전체의 행복한 생활의 흐름을 무참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것은 떳떳한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나를 따라 나설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가? 나는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간단 말인가?
만약에 내 생활이 아름답고 흥미있는 것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였던가, 유명한 학자였던가, 아니면 배우나 화가였다면 물론 다르다. 그러나 실체에 있어서는 그녀를 판에 박은 듯 평범한 환경으로부터 그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도 못한 또 하나의 환경으로 끌어들이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과연 얼마나 오래 계속될 수 있다는 건가? 내가 알아서 죽거나 또는 서로의 애정이 식어 버리게 된다면 그때 그녀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줄곧 이런 생각에 구애되고 있었습니다. 그녀 쪽에서도 아마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과 자기 어머니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 사위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자기의 감정에 져버리고 만다면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쪽도 똑같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애정이 과연 나한테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까? 그렇잖아도 불행에 찬 나의 괴로운 생활을 더욱 혼란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에 비해 자기 나이가 너무 많을 뿐더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 의욕이나 능력이 자기에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의 결혼 상대로는 훌륭한 살림꾼으로 내 한쪽 팔이 될 만한 영리하고 착실한 아가씨라야 한다고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아가씨는 온 읍내를 찾아다녀 봐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울 거라고 곧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안나 알렉세이브나에겐 벌써 아이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내가 루가노비치네 집을 찾아갈 때면 하녀들은 언제나 상냥한 미소로 맞아주었고 아이들은 파빌 콘스탄티니치 아저씨가 오셨다고 반가워하며 내 목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건 알 리가 없으니까 그저 나도 자기들처럼 기뻐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겠지요. 모두들 나를 훌륭한 인격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지금 이 방 안에 훌륭한 사람이 한 분 와 계시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일종의 독특한 매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함께 있으면 그들의 생활도 연애 때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워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와 안나 알렉세이브나는 둘이서 극장 구경을 갔는데 언제나 걸어서 가곤 했습니다. 특별석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어깨가 서로 맞닿았습니다. 아무 말 않고 그녀의 손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받아 들거나 할 때면 나는 그녀가 내 사람이라는 친근감을 느꼈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읍내에서는 벌써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모두 헛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해 동안 안나 알렉세이브나는 친정어머니와 자기 언니를 방문하기 위해 전보다 더욱 자주 여행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졌고
자기 일생을 망쳐버렸다는 불만감이 그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남편이나 아이들과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미 신경쇠약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선 왜 그런지 나한테 반감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하면 번번이 내 말에 반대했고 무슨 토론이 벌어질 때에는 반드시 내 논족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떨어뜨리거나 하면 그거 참 잘됐군요 하고 시침을 떼고 말했습니다. 함께 극장에 갈 때 내가 오페라 그라스를 입고 안 가져가면 나중에 그녀는 꼭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입고 안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의 인생에는 종말이 없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조만간에 종말이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들에게도 이별의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루가노비치가 서부 러시아의 어느 현 재판소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구와 마필과 별장도 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별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 초록빛 지붕과 정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는 모두들 서글픈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별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녀와도 이별을 고해야 할 때가 온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8월 말에 크림반도로 전지 요양을 떠나는 안나 알렉세예브나를 보내고 나서 며칠 더 있다가 루가노비치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부 지방의 부임지로 떠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럿이서 안나 알렉세예브나를 배웅하러 정거장까지 나갔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끝내고 곧 세 번째 벨이 울리려 할 때 나는 그녀가 잊을 뻔한 바스켓을 하나 선반에 갖다 얹어주려고 그녀의 차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차실 안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침내 우리는 자존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포옹했고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이며 어깨며 손에 입을 맞추면서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가슴에 간직해온 나의 사랑을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가슴에 뜨거운 아픔을 느끼며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던 모든 것이 실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 일반적인 통념에서의 행복이니 불행이니 죄악이니 미덕이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고 좀 더 중요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차라리 전혀 생각지 않는 편이 낫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키스를 하고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기차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옆의 차실에 가 앉아서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차가 다음 정거장에 닿을 때까지 혼자 울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소피노까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료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비는 이미 그치고 태양의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브루킨과 이바느이치는 발코니로 나왔다.
정원과 저수지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바라다 보였다. 저수지 수면은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러한 경치에 돛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선량하고 총명한 눈을 가진 사람이 그들에게 그처럼 솔직히 이야기를 털어놓은 그 사람이 광대한 영지를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있을 뿐 학문이라든가 그 밖의 자기 생활을 좀 더 유쾌하게 하기 위한 일 같은 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못내 아쉽게 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알료히니 차실에서 그 젊은 유부녀와 이별을 하며 얼굴과 어깨에 키스를 했을 때 그녀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 다 읍내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고 특히 브루키는 그녀와 잘 아는 사이여서 전부터 그녀를 미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톤 체흐프의 사랑에 대하여 깊어가는 가을, 사랑에 대해 많은 생각이 오가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